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61% 하락했고, 나스닥이 0.62%, S&P 500이 0.56% 하락했고, 러셀이 1.91%로 많이 하락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하락하다가 장마판에 들어서 가스값이 조금만 내려가니까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대신에 나스닥은 좀 반등이 거의 다 되었고, 그다음 S&P 500도 좀 많이 반등이 됐다. 반면에 러셀 이런 것들은 반응이 못 됐죠. 아무래도 금리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장세가 되고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이 있죠. 가스값이 얼마만큼은 진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파란 거 있죠. 약간 US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루드 오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가스 값이죠. 이렇게 그린 값이 갑자기 이렇게 뛰니까 주가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던 이유가 이게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내려갔다가 자, 그다음에 장 마감쯤 돼서 일단 유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S&P 500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올라가고 있고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가 유가에 따라서 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봐서 내부 변수가 아니고 외부 변수, 펀더멘탈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내부 변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기도 뭐 지금 전쟁 자체가 뭐 60일 이상을 갔다 90일 이상을 갔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외부 변수가 내부 변수 펀더멘탈로 돌아 나가는데 지금같이 뭐 30일 미만 그렇게 했을 때는 미미하게 일단은 지금 이제 펀더멘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 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그나마 일단 테크놀로지 쪽 있죠.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일단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하락이 있어도 애플, 구글, 메타 이런 것들은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브로드컴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로 인해서 한 4% 정도 상승했고 자, 오라클도 일단 인력을 감축하겠다. 자, 그로 인해서 조금은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자, 금융주는 안 좋았는데 버크셔 해스웨이에서는 새로운 일단 신입 CEO가 자기 돈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1,500만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하겠다. 자, 그로 인해서 좀 상승이 됐죠.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하락했는데 다 특별히 일단은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쪽에 즉 말해서 다우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했다. 그다음 산업재도 좀 많이 하락했고 헬스케어 여러 쪽 분야 그래서 좌우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것이 오늘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좀 상승됐던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우리가 꼭 한번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 있죠. 소프트웨어 쪽이 어느 정도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다시금 좀 반등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때까지 하락했던 것이 이제 연속 한 3일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전쟁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좀 반등이 되고 있고 좀 우려가 많이 컸던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다우 중심으로 하락, 나스닥 중심으로 좀 상승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 좀 반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2개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으니까 좀 하락장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됐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일 가격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스 가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지 전반적으로 일단 지수 자체가 펀더멘탈이 나빠서 하락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될 때는 이제 우리가 지수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할 때는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있죠. 그때 S&P 500이라든지 QQQ 그다음에 뭐 삭스라든지 이런 조직들 있죠. 이런 반도체 관련된 지수 투자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아직까지 호르무즈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은 에너지 그다음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올라갔고 컨슈머 시크니까 이런 중심으로 좀 올라갔다. 즉 말해서 빅테크라든지 자 아버님은 이렇게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깊었고 베이징 머티리얼스 그 컨슈머 디펜스 산업재 그다음 헬스케어 이런 중심으로 좀 하락이 깊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석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200일선은 지켜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박스 장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장이 완전히 뭐 돌아 나가서 이제부터 상승이다 이렇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박스 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200일선 있죠. 그래서 200일선이 지켜주고 있다. 제가 보는 거는 로그 차트입니다. 장기 투자 1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보는 차트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6,700대 있죠. 6,750대. 자, 그걸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6,700대 있죠.
그것이 직전 저점이었던 요 라인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도 반등이 거기서 나왔는데 자, 그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 밑에까지 볼 수 있는 것이 6,500이다. 자,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정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를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요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 정도 자,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그거보다 좀 더 내려온다면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 자체를 본다면 적어도 6.4%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은 갖고 계시면은 장을 갖다 버티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인데 박스권이 지켜질지가 관건이고 무너지면 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요 정도에서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전쟁이 빨리 끝난다든지 자, 아무래도 뭐 석유에 대해서 가격 자체가 80불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만 일단 반등이 해준다면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가 200일선에서 일단 반등은 됐는데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아무래도 석유값이 하락하니까 다우와 관련된 것들이 뭐 석유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좀 하락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잘 나갔던 다우가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좀 무너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다가 좀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나가려면 조금은 시간 더 걸리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나스닥이 있죠. 나스닥은 뭐 크게 일단 빠진 건 없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원유하고 조금은 상관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도 역시나 좀 좋은 모양이 있죠. 200선에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러셀은 가장 일단 타격이 좀 큰데, 자, 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자, 석유 값이 올라간다. 가스 값이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갖다가 올리지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좀 민감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원유값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이제 러셀하고 다우가 되고 있는데 러셀이 더욱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가가 좀 울퉁불퉁한데 그 이유는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했다. 그렇게 발표한 후에 미국산 원유가 배럴당에 79달러를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은 목요일 이라크 영해에서 정박 중이었던 유조선에 큰 폭발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유가가 1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번 주에 유가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형의 유조선 운송료가 급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에 전세 항공편의 요금이 거의 2배로 올랐다. 올해 초부터 5배나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지금 기름값이 오르니까 자, 항공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우조선의 국제 현물 운임 자체가 하루에 31만 5천 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이는 금요일 대비해서 77%가 상승한 수치가 되고 있고 12월 말보다도 400%가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이 마비되면서 주요 해운 회사들의 페르시만으로서 향하는 항해를 갖다 중단하고 있는데 이번 분쟁은 석유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욕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이 이번 주에 11%나 상승했다. 그래서 가장 저장 문제로 인해서 또 원유 생산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1일에 용선료 자체가 6만 3천 달러 정도 됐던 것이 12월 말에 자,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400%가 높은 수치가 되고 있죠.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자, 30만 달러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아무래도 호르무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항공사부터 비료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JP모건에 있어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동의 원유 생산국들이 원유 저장 공간이 며칠 안에 바닥난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중단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저장의 한계를 평가해 볼 때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일부 여기서는 잠재적인 저장소, 저장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장소와 VLCC 이런 것들이 역시도 지금 이제 초대형 유조선 이런 것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저장이 안 된다면은 더욱더 일단 지금 중단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럼 또 유가가 또 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페르시아만의 수천 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고 걸프 안의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대폭 감축했다. 그래서 아시아 정유업체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협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제 수익률이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그 이유는 유가 상승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 상승이 즉각적인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지금 내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앱을 다시금 원활하게 통과되면서 일일 원유라든지 액화 전력가스 공급량이 거의 5분의 1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 자체가 울퉁불퉁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러한 전쟁의 여파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투자자들이 이미 다른 문제로서 관심을 돌렸다는 신호가 될 만한 특정한 저항선을 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이 수요일에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지수가 0.8% 정도 상승했지만은 이러한 상승세는 화요일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초반에 급락세를 만난 데 따른 것이다. 단지 기술적 분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요일에 고점인 6,900대를 돌파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일에 장중에 최고치가 6,885였다. 그래서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월요일 종가를 회복하면서 6,900이 모든 이평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해만이 좀 안정권에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술적인 분석가 입장에서 본다면 S&P 500 지수가 지난 월요일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면 당분간 저점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고 있고 투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여전히 상당히 안정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에도 주가가 다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S&P 500 지수가 월요일 고점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나간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S&P 500 지수가 역대 가장 좁은 범위 안에 갇혀 있다. 박스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1월에 사상 최고치 된 7,002.28을 기록했는데 올해 장중에 최저치는 6,700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박스권에서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해결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3월 중순쯤에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과의 갈등 때문에 국방비가 급증될 수가 있는데 재무장을 앞둔 세계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달러 강세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바로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국채 가격은 급락을 했지만 이란 분쟁 발발 이후에 달러 가치 도리어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전이 6일째 이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안전조치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세상에서는 이 분쟁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미국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쪽에 많은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데 자, 금보다는 좀 달러 쪽으로 현재로서는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하나 보시게 되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있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을 예측했는데 21만 3천 건을 좀 적게 나왔죠. 저번하고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단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185만 건이었는데 186만 건으로서 좀 높게 나왔다. 저번보다도 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좀 높게 나왔는데 신규는 좀 낮게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혼조세인데 이제 뭐 고용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안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그렇게 쓱 좋지는 못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AI 때문에 좀 고용이 좀 나쁜 이유도 있죠. 그걸 보시면 테크놀로지 쪽이 있죠. 요때 보면 뭐 오토데스크라든지 핀트레스트 이런 데도 뭐 거의 한 1,000명씩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저희 메타도 마찬가지 한 10% 정도 자르고 있고 아마존 역시도 러플 이야기 16,000 정도 이렇게 자르고 있죠. 월크데이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좀 많이 자르는 그런 모양이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테크놀로지 쪽에서 많이 자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홈디포라든지 이런 데 나이키 있죠. 마찬가지로 뭐 800명, 775명씩 자르고 있고 더 많이 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페덱스 역시도 업투 500명까지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자르고 있다는 거. UPS도 마찬가지로 3만 명 정도는 자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이 자르고 있죠. 또 금융 쪽에 본다 하더라도 CD가 한 1,000명 정도, 모건스탠이 2,500 정도까지 자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자, 그렇게 좋은 고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은 영원한 전쟁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군사작전 자체가 4에서 5주 정도만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에서처럼 끝없는 전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더욱더 견고하고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작전 자체에서는 쉽게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여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죠. 미국인들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쉽게 그렇게 그 전쟁을 갖다가 완전히 빨리 끝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의 혼란 속에서도 소프트웨어 주식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주식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IGB 이런 것들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죠.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한 8% 목요일 장 초반까지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오른 이유가 아무래도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저렴해진 대형주를 매수한 투자자들 덕분에 좀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까지는 5% 정도 상승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거의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과장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 관련 주식은 1월에 거의 15%, 2월에 10% 정도 하락했는데, 이는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기존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모델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이번 매도세가 좀 지나치게 차별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지금 이제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사스 기업들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낮은 요인 중에 하나가 신뢰받는 기업 업체들이 복제하기 어려운 독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또한 기업들은 검증되지 않는 AI 모델의 데이터 보안을 갖다가 신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독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사스가 모델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AI 스타트업들은 기존 기업들의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소프트웨어 매도세가 과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신호는 시장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S&P 500 지수가 변동성이 컸던 그런 월요일 이후에도 급격한 매도세, 화요일 반등, 그리고 수요일에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술주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종목으로의 자금이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위험 선호 심리의 신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해 이런 관련된 우려가 가라앉게 되면은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우려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전반이 이제 시장이 다른 부분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본다면 2022년도 매도세 당시 평가액보다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충분히 지금 이제 반등이 여러 개 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에 다시금 투자할 시기인지는 투자자들이 어떤 특징을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식을 찾는 포레스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섹터에는 과거에 비해서 매력적인 종목이 좀 적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성장 투자자들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자, 아무래도 좀 상승의 여력은 좀 적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격은 적당해 보이지만은 성장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배당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용의 소프트웨어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가격은 저렴한데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해서 서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픽은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M7은 이 AI 기업의 성공에 편승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트로픽의 연간 매출의 증가율 자체가 아마존에게는 좀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볼룸버그에 따르면은 화제의 AI 스타트업 이건 엔트로픽이죠. 연간 반복 매출이 2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5년도 말에 예상되는 금액이 아무래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성장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아마존은 지금 이제 월가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2016년도에 들어서 6% 정도 하락이 됐는데, 결국은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엔트로픽의 최근 연간 반복 매출 ARR 이런 것들의 증가세가 모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자본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엔트로픽이 아무래도 아마존에 상당히 좋은 징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론적으로 말씀 데이터 센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수익이 추가 투자를 촉진함에 따라서 지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클라우드 사업이 월가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로 추가 용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 자본 지출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엔트로픽의 업무량 중에 상당 부분이 AWS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 즉 아마존이 스타트업의 모델의 학생 비용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엔트로픽과 관련된 분기별의 매출이 한 10억 달러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봐서 엔트로픽의 매출 자체가 아마존의 매출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 275달러로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브로드컴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자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이 구리입니다. 구리에 관련 카펄에 관련된 건데 이 네트워크가 좀 부활되고 있다. 그래서 크리도 같은 주가는 올라가는 반면에 루멘텀이라든지 코히런트, 광학 쪽은 좀 내려갔죠. 이쪽에서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요 지표를 본다면 뭐 매출이라든지 AI 반도체 매출 조정 이익 다른 것들이 30%, 106%까지 AI 반도체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실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로드컴은 AI가 자사 소프트웨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자, 반도체 제조업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이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브로드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의 CEO는 2분기에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 자체가 9% 성장돼서 72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해당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 1분기 AI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가 급증한 8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2분기는 AI 칩의 매출이 107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 매출의 전망치를 220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가 성장한 수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브로드컴은 1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총의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0.7%에 해당되는 규모다. 주가가 크게 빠질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2026년 3월 4일 전화 한 통이 딱 한 통이 AI 하드웨어 시장 전체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한 CEO의 전화통화가 뭐라고 AI 시장에 이런 대혼란을 일으켰을까요?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이죠. 어떻게 말 한마디가 시장을 이렇게 흔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우선 이 사건으로 누가 웃었는지부터 볼까요? 명백한 생자, 바로 크리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가 그냥 하늘로 솟구쳐버렸죠. 이건 뭐 엄청난 호재가 터졌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각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광학기술의 강자 루멘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이 희비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이유 대체 뭐였을까요? 이 모든 소동의 진원지, 바로 브로드컴의 CEO 혹탄이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바로 그날 그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 했던 전화통화, 거기서 던진 딱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구리 케이블을 써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최첨단 광학기술, 빛으로 가야 한다고 할 때 혹탄 CEO는 오히려 구식 취급받던 구리를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발언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생각과 브로드컴의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시장은 미래는 빚이다, 광학기술로 가자고 외치고 있었는데 브로드컴은 아니, 미래는 실용적인 게 먼저야, 구리가 답이야 라고 선언한 거죠. 아니 근데 다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구리는 좀 낡은 기술이잖아요. 이 엄청난 AI 시대에 왜 빛의 속도를 버리고 구리를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인 이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물리학 그리고 경제학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AI 슈퍼컴퓨터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문제, 바로 데드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데드존이라는 단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데드존이 대체 뭐냐? 바로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딱 3m에서 7m 사이, 이 애매한 거리요. 이 구간이 왜 문제냐면요. 초고속 800G 환경에서는 일반 구리 케이블은 너무 짧아서 신호가 안 닿고, 그렇다고 비싼 광 케이블을 쓰자니 이건 또 돈이랑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술의 사각지대, 아무도 해결 못하던 골칫거리였죠. 바로 이 골치 아픈 데드존을 정복하기 위해 등장한 영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능동형 전기 케이블, 줄여서 AAC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구리 케이블에다가 스마트 칩을 달아서 신호를 빵빵하게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구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데드존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구원투수 같은 기술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아주 짧은 거리, 레간에서는 값싼 그냥 구리 케이블 DAC를 쓰고요. 아주 먼 거리는 당연히 광섬유가 맞습니다. 그럼 그 사이 문제의 데드존은 누가 맡느냐? 바로 AAC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브로드컴은 바로 이 AAC가 장악할 데드존 시장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배경을 알았으니 이게 시장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냈는지 다시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봤던 그 승자, 크리도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바로 AAC 시장의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브로드컴 CEO의 그 말은 앞으로 AAC가 표준이야. 그리고 그 표준은 바로 크리도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크리도는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왜냐? 시장이 AAC 기술? 그거 진짜 미래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혹탄의 전화 한 통이 그 모든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운명을 180도 뒤집어 넣은 겁니다. 정말 극적이죠? 여기서 잠깐 시장의 큰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브로드컴이 구리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장거리 광통신 회사들도 망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전쟁터를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브로드컴이 말한 구리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쓰는 짧은 케이블이고요. 장거리 광통신은 도시 사이를 잇는 킬로미터 단위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반면에 진짜로 직격탄을 맞은 패자 루멘텀의 상황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날아갔거든요. 광학의 시대가 온다 하면서요. 그런데 딱 이틀 뒤에 브로드콤이 아니 아직은 구리야 한마디 하니까 그 기대감이 그냥 거품처럼 싹 꺼져버린 거죠. 장밋빛 미래와 차가운 현실,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혹텐 CEO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죠. 저 반짝이는 신기술 서두를 필요 없어요. CPU 같은 거 때가 되면 오겠죠.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니고 아마 내년도 아닐 겁니다. 와, 정말 단호하죠? 시장의 과열된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케이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AI 산업에서 얼마나 막강한 킹메이커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말 그대로 AI 혁명을 위한 필수 무기고를 쥐고 있는 거죠. 브로드컴의 이 무시무시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크게 세 가지 기동이 있습니다. 첫째,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맞춤형 AI 칩, ASIC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거. 둘째, 어마어마한 규모로 모든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형 이더넷이라는 판을 깔아서 사실상 업계의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라는 점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불편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인들에게 디지털 배관을 공급해주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AI 칩을 만들어도 이걸 연결해주는 배관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브로드컴이 바로 그 배관을 독점 공급하는 겁니다. 이 회사 없이는 자체 AI 생태계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전략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뭐냐면 브로드컴이 2027년까지 AI 반도체 하나로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연간 매출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AI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AI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 예전에는 누가 더 똑똑한 칩을 만드냐, 즉 컴퓨팅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수만 개의 똑똑한 칩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바로 상호 연결, 즉 인터커넥트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브로드컴 덕분에 구리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단기 전투에서는 확실히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역사는 계속 흐르죠. 과연 이 구리가 언젠가는 다가올 빛과의 긴 전쟁에서도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